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이제 철기 시대에 나타난 여러 나라의 성장에 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철기 시대에 나타난 여러 나라는 부고옥동삼이라고 저는 보통 외우는데, 앞글자씩 딴 거죠. 그래서 부여, 옥저, 부고옥동삼, 부여, 그리고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먼저 이제 부여부터 보게 되면, 부여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넓은 평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넓은 평야지대에 생겨난 나라라서 이제 농경이나 목축 이런 게 좀 발달했고요. 대신에 좀 트여 있는 개방적인 지형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민족들의 침략으로 세력이 약해지다가 고구려에 복속됐던 그런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요 철기시대 때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이 연맹왕국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왕이 다스리지만 지방은 아직 여러 족장 세력들이 좀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치를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여러 족장들 중에서 중앙에 좀 대표하는 정도지 요 모든 족장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좀 구분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여는 이제 중앙은 왕 그리고 지방은 요 사출도라고 해서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말 그대로 내 방향으로 나가는 길 이런 뜻이거든요. 사출도라고 하는 거 원래. 근데 중앙을 중심으로 내 방향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각기 다스리는 지역이 이제 사출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걸 보면 원래는 이제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명칭이었는데 요게 각기 이제 요 행정구역명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되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제가들을 해당되는 애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는 이제 말맞자라고 했죠. 우는 이제 소우 그리고 저는 돼지 젖자. 주로 이제 저라고 하는 건 멧돼지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구는 개구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 소, 돼지, 개 요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천행사는 연고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제천행사라고 하는 건 하늘에 이제 제사 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뭐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름화목을 비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흘 밤낮으로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막 축제를 하는 거기도 하다. 라고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제 제사 행사가 다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풍습으로는 순장 있었죠. 그래서 왕이 죽으면 모시던 신하들 다 같이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결국 고구려에 복속이 됐지만 이 역사적인 전통이 이제 고구려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백제까지도 이어졌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부여를 뭐 엄청난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보통 이제 생각을 잘 못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였기도 했고 여러 이제 삼국시대 대표하는 이제 고구려 백제 이런 애들까지도 자야신들의 정통성을 부여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부여가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부고 옥동삼 위치 한번 봐두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자,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죠. 그래서 주몽이 자신이 되게 난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높을 꽃자 붙여서 고주몽이라고 하고요. 얘는 부여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부여에서 내려와서 여기 토착민들하고 같이 나라를 세운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처음엔 이제 졸본지방. 졸본지방은 처음에는 부여에서 아마도 쫓겨 내려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처음 지역은 요렇게 굉장히 산악지대였어요. 엄청난. 그래서 수도로서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지만 뭔가 방어나 이런 거에 좀 유리한 그런 산악지대였고 이런 지대에서 뭔가 농사나 이런 거 짓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처음부터 약탈 경제에 많이 의존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하고 뺏어먹고 이런 애들이에요. 약간 깡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이고 무예를 숭상하고 이제 이런 애들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무래도 저 땅은 수도로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의 지린성, 그러니까 길림성이죠. 한자로는 길림성에 있는 국내성으로 이제 수도를 이동했고요. 마찬가지로 오부종 연맹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은 계로부, 그리고 나머지는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간노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네, 요거는 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노라고 하는 요 명칭이 아주 거슬려요. 노비노자니까 아무래도 요 노자를 붙인 것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고구려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고구려를 정말 극혐했습니다. 그래서 요 애들한테 노비노자를 붙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가 아니라 나였다고 해요. 뭐 지방을 뜻하는 나라고 하는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였는데 노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왕 아래 이제 대가, 상가고 주가라고 불리는 요런 애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요런 형태고요. 이런 여러 대가들이 모여서 제가 여러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들이 모인 회의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요게 나중에 연맹왕국 지나서도 이제 귀족 회의체로서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구려 세운 동명왕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명에서 이름을 따서 뭐 동맹이다 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풍습으로는 서옥제라고 해서 서자가 우리 서방 할 때 그 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 서자고 옥은 이제 작은 집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대릴사위, 대릴사위는 지금으로 뭐 얘기하면 처가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 남편 집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처가에서 이 신혼부부가 살 작은 집을 하나 만들어 줘요. 그게 이제 서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신혼부부가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노동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집안에 요 딸이 아주 중요한 노동력의 일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중요한 노동력이 하나 빠지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데려가 버리면. 그래서 일정 부분 노동력을 사위가 제공해 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처가에서 살다 보면 약간 노예 같잖아요. 그래서 그럴 순 없으니까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기간이 딱히 정해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대체로 그냥 자식이 생겨서 그 자식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수준을 좀 벗어나게 되면 얘를 데리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자식을 데리고 자신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남편 집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게 서옥제다. 요거는 노동력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가살이. 그리고 네, 요거죠, 요거. 처가에 이제 조그맣게 사위집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옥저 동해는 좀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 이제 고구려랑 가깝다 보니까, 깡패 고구려에게, 일찍부터 좀 복속당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받던 애들이고, 그래서 막, 공납을 막 바치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옥저 같은 경우는 소금이나 어물 이런 것들을 고구려에 열심히 바쳤던 애들이고요. 그리고 옥저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민며느리제. 요 민자가 뭔가 되게 이르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릴 때, 엄청 어릴 때 뭐 사춘기가 되기도 전인 것 같아요. 되게 어릴 때 가족끼리 사실 집안끼리 이제 결혼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시집살이를 엄청 일찍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 이제 시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가풍도 익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라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살면 될 것 같은데 또 희한하게 성인이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되면 그럼 남편이 요 이제 요 처가에 가가지고 뭐 돈이나 이런 뭐 물건 이제 이런 것들을 재물을 주고 이제
자신의 부인을 다시 데려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돈을 주고 이제 자신의 부인을 사오는 형태죠.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매매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민면의제는 시집살이 그리고 매매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독특했던 게 가족 공동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가족 한 명이 구성원이 한 명 죽었다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무덤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죽었으면 일단은 시체를 가매장해 두면 이제 썩어 없어져서 뼈만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뼈만 모아서 이렇게 공동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뭐 골장제다, 뼈를 묻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동해 같은 경우는 특산물로 뭐 당궁, 아주 짧은 활, 그리고 반어피, 뭐 물개나 뭐 표범이나 이런 애들 그런 가죽 같은 거고요. 다음에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 이제 뭐 말 이런 뜻이라서 되게 조랑말 같은 거, 작은 말 이런 거 이제 과하마고 이런 애들 특산물이었고요. 그리고 책화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 책이 갚을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화는 우리 재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갚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부족 간의 경계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부족 간의 경계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소나 말로 변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책화라고 하는 말은 변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책화라는 게 있었다. 어릴 때 그 초딩 때 저도 경험한 바 있는데 그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줄 그어놓고 짝꿍이 막 넘어오면 내 거 이러면서 막 지우개 잘라고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책화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로는 무천, 하늘에 춤춘다 이런 거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만 같은 경우 자, 사만은 국가 정식 명칭이 아니죠. 마한, 진한, 변한 요걸 이제 통틀어서 그냥 사만이라고 통칭하는 거고요. 원래 그 고조선 시기 때 한반도 중남부 일대에는 진이라고 하는 연맹왕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다 흩어지면서 이제 마한, 진한, 변한으로 변모했던 것 같고, 요 마한, 진한, 변한은 각각 이제 여러 소국들을 거느린 연맹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마한의 목지국의 지배자가 요 전체 왕 같은 성격을 지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만은 다른 곳이랑 다르게 아주 엄격하게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청군이 존재했고 그리고 얘가 따로 이제 특별구역이라는 소도에 머물면서 막 제사하고 이렇게 지내요. 근데 요걸 아주 엄격하게 분리를 했다는 점이 좀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요쪽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 지방 아래쪽은 평야 많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한 걸 볼 수 있고 특히 변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철이 굉장히 풍부해서 화폐처럼 이용할 정도로 아주 철이 풍부했고 그래서 낭낭이나 외 이런 데로 수출했다라는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는 5월제, 10월제라고 하는 계절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5월제 같은 경우가 음력 5월 5일, 양력 아니고요. 음력 5월 5일 지금의 단오에 해당됩니다. 수린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의 단오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제천 행사 중에 하나죠. 요게 소도를 이제 표현한 입구 쪽에 이렇게 솥대라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새 이런 거 이제 위에다가 장식해 놓은 건데 왜 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새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체 같은 존재예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달아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소떼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명칭이 따와서 뭐 소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게 쇳덩이고요. 철. 그 다음에 삼국 시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요 부여부터 시작한 요 여러 나라의 이 철기 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점차 주변국들 힘센 나라들에게 병합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세 나라 아니죠 가야까지 해서 남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봤지만 부여계통의 이제 이주민하고 동강항 유역의 토착민이 같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부여에서 내려온 이제 주몽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드디어 왕 퍼레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태조왕 때 보통 우리 태조왕 하면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고구려에서 요 한참 실제로 태조왕은 한 6대 왕 정도거든요. 6대 왕인데 이 사람에게 태조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뭔가 나라의 기틀을 되게 마련해서 거의 나라의 건국한 자와 같다라고 평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 이제 게르부고시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바로 1세기 때 이미 태조왕 때 이제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백제는 3세기 후반, 중반 이후고 신라 같은 경우는 4세기에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빨랐던 거죠. 고구려가. 그래서 처음엔 고구려가 당연히 힘세고 잘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국 천황 때 왕위의 부자 상속제가 확립이 되었다. 요게 부자 상속제 되기 전에는 형제 상속이거든요. 형제. 그냥 형이 죽으면 동생한테 물려주고 이제 보통 이런 형태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그냥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또 안정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직계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천왕 때 뭐 낙랑군을 추출했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유동지역 진출했다. 고구원왕 때 이 나라에 엄청난 위기를 맞았던 때죠. 그래서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 근초고왕에게 고국원왕이 전사를 했던 그런 아주 나라의 위기의 순간이었고 요걸 아주 잘 수습했던 인물이 바로 소수리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교도 수용했고요. 그리고 태학이라고 유학교육기관도 만들었고 다음 율령 이런 거 반포하면서 법체제 이런 거 나라의 체제를 되게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를 확립시켰던 사람이 바로 소수리망이고 요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안에 내부가 아주 단단하게 잘 다져진 형태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강개토대왕은 아주 열심히 외부로 전쟁을 하러 다닐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개토대왕이 엄청난 정복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소수리망에 아주 중요한 바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엄청 높이 평가하고 사실 그 아버지 이제 이방원을 사실은 이방원이 한 일 때문에 이방원을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뭐 이방원이 세종을 낳은 것만 해도 엄청난 업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종이 아주 정치를 잘하고 막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실은 태종 때 이방원이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놨어요. 전부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세종이 마음대로 자신의 정치를 펼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강개토대왕의 엄청난 정복 활동 이런 것만 이제 사실 생각하게 되지만 그에 앞서서 그 바탕을 만들어 놨던 거, 체제를
만들어놨던 이 소스리망의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했을 수 있는 거죠. 고구려에서도. 지배층은 왕족, 기라부고시, 그리고 왕비는 전러부를 포함한 5부족 연맹체입니다. 중앙정치는 수상인 대대로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10여 등급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계소문 등장을 하게 되면 새로 자기가 만들죠. 대망리지라고 하는 관직을 만듭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수도와 전국을 5부로 편성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족 연맹체의 전통이 좀 남아 있는 거겠죠. 그걸 또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제가회의. 원래 부족장 모여서 회의하던 이런 전통이 이제 제가회의 이런 걸로 귀족회의체로 발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왕권을 아무래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백제는 온조가 건국했죠.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니까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 집단이 한강유역의 토착민과 같이 결합해서 이제 백제를 건국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온조랑 그리고 인천에서 갔다가 실패했던 비류 같이 합류하게 되면서 좀 더 성장을 했던 것 같고 3세기 중반 고이왕 때 좌평이라고 지금의 장관 같은 성격입니다. 이런 걸 이제 설치하면서 지방의 족장 세력들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앙집권을 점차 만들어 갔던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들의 등급도 매겨야 되고 하니까 공복, 관리들의 공복 이런 것들 제정하기도 했고 목지국 병합하게 되면서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결국은 목지국의 왕이 요 사만을 대표하는 애였는데 요걸 병합했다는 사실은 백제가 요 마한 그죠 요 사만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배층은 부여시, 온조는 자신의 아빠인 주몽의 이제 고시를 따르지 않고 부여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여온조. 이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부여의 엄청난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들의 정통성을 부여에서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여는 생각보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당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평은 6개 있었대요. 그래서 6명의 장관, 그래서 6자평이 있었고요. 16등급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는 수도는 5부, 그리고 지방은 5방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무령왕 때 되면 지방 통제를 하기 위해서 22담로라는 걸 설치하고 지방을 좀 통제하게 돼요. 그건 무령왕 때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귀족회의체는 정사회의가 있었습니다. 요거 엄청 큰 바위가 있었고 요걸 이제 둘러싸서 이제 막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정사회의라고 합니다.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백제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의 유의민이라는 증거를 찾아보면 백제 왕실이 일단 부여시를 칭하고 있다. 고구려도 결국은 부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뿌리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백제의 시조 온조가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다. 마찬가지로 주몽이 이제 부여에서 내려온 애였기 때문에 결국은 부여에서 계통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초기 무덤인 석촌동 무덤 그리고 고구려의 장군총이랑 형식이 같다라고 봐야겠죠. 이 형식은 바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위쪽이 석촌동 무덤, 그리고 아래쪽이 장군총입니다. 사진으로는 장군총이 훨씬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석촌동 고분이 훨씬 큽니다. 다음 신라까지만 보고 끝내야겠네요. 신라는 이제 원래는 진한의 여러 나라 가운데 사로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옷 리얼 똑같죠? 신라 사로국 초성이 같습니다. 처음에는 얘들은 산맥 그리고 하천 우리 태백산맥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하천, 낙동강 아주 큰 강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둘러싸여서 지금은 이런 게 뭐 터널도 뚫고 뭐 다리도 놓고 하면
뭐 산맥이나 하천이 뭔가 지리적으로 뭔가 경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닌데 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거나 아니면 큰 강이 가로막고 있다거나 이러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무물 소용이 가장 늦었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더디게 출발했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것이 가장 더뎠던 애가 결국은 다 먹고 통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라는 거북이 같은, 고구려는 토끼 같은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는 박혁거세, 건국한 건 혁거세였죠. 그래서 혁거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석탈의 후손들이, 그리고 기말지의 후손들, 이렇게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이제 왕위를 이어갔고요. 그러니까 혁거세가 처음 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뭐 탈해왕하고 뭐 남해왕 뭐 이런 애들 막 나오고 하면서 석씨들이 꽤나 또 초반에는 많이 잡다가 나중에 이제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된 건 내무랑 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거의 뭐 박석 주로 이제 돌아가고 김씨 잠시 있고, 근데 이렇게 한 애들이 되게 독점적으로 왕위를 잇지 못했다라는 건 그만큼 왕권이 좀 불안정했다라는 걸 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이 되게 늦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내무랑 때 사실 국가에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그 위기는 바로 신라에 침입을 해왔던 이제 가야랑 외 연합군이 이제 거의 뭐 나라의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요 신라에서 SOS를 쳐서 강개토대왕이 구하고자 결국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죠. 그래서 왜군은 물러갔고 가야는 거의 뭐 멸망 직전까지 이제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요런 이제 내무랑 때 이런 나라의 위기를 잘 수습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뒷배가 생겨요. 강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서포터가 생긴 거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선진문물, 간접적이지만 고구려를 통해서 선진문물 이런 것도 수용하게 되고 하면서 점차 왕권을 좀 안정시켜 나가요. 그래서 김씨 왕위 세습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좀 커졌다라고 좀 보여주는 게 왕의 칭호를 마리깐이라고 하는 대군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엄청 성장했다는 거죠. 위기를 잘 수습하고 결국, 기회로 삼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왕의 칭호가 좀 변화 있죠. 신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거서간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는 제사장의 의미인 차차웅으로 불렸고, 그 다음으로는 연장자, 이빨이 많다라는 뜻의 이사금이란 걸로 불리다가 내무랑 때 되어서야 이제 대군장이라는 마리간을 사용하게 된 거고, 한참 지나서 이제 지증왕 때 되어서야 우리가 지금 쓰는 킹, 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드디어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 왕의 칭호 변천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중앙정치는 이벌찬이라고 하는 수상격이에요. 이 사람 이하 17등급이 있었고요. 수도는 6부, 지방 5부. 대체로 다 5부였잖아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수도가 6부로 구성된 걸 보면 요거는 아무래도 혁거세의 이제 설화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혁거세가 왕으로 추대될 때 6촌장이 같이 추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원래부터 신라는 요 사로국 때 6 족장들이 아주 센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가 6부로 구성되었고요. 귀족회의체는 화백회의라고 특징이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가 민주적인 제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요? 어렵잖아요, 만장일치. 근데 거의 다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대요. 그냥 힘센 애들한테 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요 귀족 대표 상대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장을 맡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내무랑 때 강개토대왕의 도움으로 고구려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요거죠. 호명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계림, 기말지 태어났다는 곳이고요. 중앙집권 국가 요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기시대 때 여러 나라 등장했을 때 걔들은 연맹왕국 단계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로 오게 되면 요 삼국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맹왕국 단계랑 중앙집권 국가랑 큰 차이점은 바로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해졌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연맹왕국 때는 아직은 왕권이 강력하지 못해요. 그냥 이 족장들 세력 중에서 그나마 좀 근소하게 조금 앞서는 대표하는 이제 역할이었다면, 중앙집권 국가는 기존의 요 족장 세력들을 왕 밑으로 이제 찍어 눌러서 왕이 독점적으로 이제 자신의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구족장 세력들이 왕 아래에 이제 귀족으로 이제 편입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러면서 점차 이제 신분제들이 막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 제정, 요거는 율령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율령이란 게 반포되고 하면서 국가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놨고, 다음에 영토 확장, 기존의 조그만 소국의 형태에서 주변 소국들을 다 정복해 가면서 영토가 되게 넓어졌고 결국은 삼국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나라가 커졌다는 얘기인데, 왕이 이제 직접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하게 되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왕족불, 왕이고 부처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